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앱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한국판 우버를 논의하는 자리에 또 불참했습니다. 편의점 수가 4만 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마다 다른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은행의 친구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주말 동안 긴급 해명 자료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끝내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임원들로부터 받는 우수인재 추천 전형일 뿐이라는 최 원장의 해명은 은행권 채용 비리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석연찮은 해명 끝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주말 의혹이 터진 이후 그룹 임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받았던 우수인재 추천 전형일 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름을 전달했을 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채용비리 검사를 받는 금융권에서 이중잣대라며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름을 전달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 원장은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임원 추천 채용이 있었다는 해명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낳을 전망입니다. 만약 최 원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 임원들의 지인 자녀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특혜를 누렸던 셈입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그런 식의 전형이 있지 않다며 임원을 통한 우수인재 추천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이 단순 전달이라며 공감하기 어려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두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라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원장은 사의를 표하기 전 독립된 특별검사단을 꾸려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원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원들에 의한 우수인재 추천이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가 자신의 목적지와 방향이 같은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을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체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결국 불법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공유경제 대표 모델인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한국판 우버의 틀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했는데 택시업계가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공유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내 카풀앱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시간에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카풀앱 서비스 업체는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며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졌다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운행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이렇게 되면 24시간을 영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법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해커톤 대회에 1, 2차 모두 참석하지 않았던 택시업계는 이번 주 열릴 3차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목리로 인해 논의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경쟁자가 나오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이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이 논리에만 치우치게 되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오기 어렵고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미래 먹거리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는커녕 한국은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차량 공유업체인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 추싱의 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기업 가치는 각각 70조 원과 60조 원에 달하는 사이 한국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꺾여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지만 정작 현장에선 무엇 하나 쉽게 시작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비단 차량 공유 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규제와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통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의 신산업 육성.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음 달이면 전국 편의점 개수가 4만 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장 포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들을 개발해 가맹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점주를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최신 라면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상품 판매의 효과적인 진열을 안내합니다. 점주는 어플에서 소개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 SNS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깻잎 라면을 손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날씨와 이벤트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팔릴 상품의 수량을 예상해 자동으로 발주해주는 시스템. 매일 60여 개가 넘는 상품 재고를 일일이 파악해서 발주를 내야 했던 점주의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발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점포에서 적정 재고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라든지 좀 점포의 손실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포스 검열지를 바꾸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챗봇에 물어봅니다. 포스 감열지 교체 방법 알려줘. 동영상 등으로 업무 매뉴얼을 바로 알려줘 점주의 교육 시간도 줄이고 고객 대응 만족도도 높였습니다. 또 고객 스스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무인 점포 실험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이마트24는 영업시간을 점주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영업 위약금을 없애는 등 점주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4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편의점.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의점은 가맹 점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의 이자율이 높고 산정 방식도 증권사마다 달라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모범 기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는 증시 호황으로 지난 2월 초 기준 11조 4천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은 3%대지만 자본 1조 원 이상 상위 10개 증권사의 평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6%가 넘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5일 이하 단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7%가 넘습니다. 증권사별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기준과 이자 부과 방식이 달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이자 부과 방식으로 돈을 빌려 쓴 날만큼 이자를 매기는 소급법과 15일, 30일식으로 일정 기간에 따라 이자를 매기는 채차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 내로 모범 기준을 만들고 각 증권사 내부 통제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 실무진과 모범 기준 관련 논의 중이며 모범 기준은 강제가 아닌 자율 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자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기준, 방식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회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증권사별 이자율 변동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법정 위기까지 몰린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대부분 은행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광주은행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경영이 정상화되면 특히 우리은행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인 익스포저는 작년 말 기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익스포저가 가장 많은 곳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우리은행 3,600억 원, 하나은행 1,490억 원 등 순입니다.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대출채권 3,600억 원 가운데 87.5%인 3,150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놨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부도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미리 손실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호타이어 매각이 성사되고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손실로 처리한 충당금이 다시 환입돼 들어오면서 은행의 이익으로 계상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운데 충당금을 가장 많이 쌓은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대출 채권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한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가 매각에 성공할 경우 이를 묘주의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당금의 90%가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광주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자산 건전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광주, 전남 곡성 지역 협력업체들의 경영 실적 하락이 해당 지역의 여신 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국영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되는지 여부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668억 원을 지원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작업 환경이 낙후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뿌리산업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부터 짚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뿌리산업은 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용접, 소송 가공 등을 다루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주조는 금속 재료를 가열에 녹인 다음 원하는 모양의 형틀에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이 소송 가공은 재료를 가열하고 두들기는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25,787개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3% 줄었고요. 또 이 기간 뿌리산업 종사자는 53만 4,819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습니다. 이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 3천 개인데요. 이 뿌리산업 사업체가 전체의 0.6%가량 되는 겁니다. 또 전국 노동 인구 수는 2,133만 2천 명으로 이중 뿌리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2.5%입니다. 또 정부는 이 뿌리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작업 환경이 낙후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뿌리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란 얘기인데요. 인력난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자, 정부 진단대로 이 뿌리산업 기업은 영세한 데다 작업 환경이 낙후돼 있어서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3D라고 불리는 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크고요. 또 월급이 적고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만큼 젊은 층의 취업 발길도 드뭅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에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엔 쉽지 않은데요. 지난 2012년 말 정부는 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계획에선 뿌리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첨단 산업군을 선정해 대기업과 공동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제조,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해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차 계획이 지난해 말 끝났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차 계획을 세우고 뿌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부가 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떤 지원들이 있게 됩니까? 네. 자, 정부는 올해 뿌리 산업체의 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외 수출을 돕는 등 6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을 만들어 이 청년 인력이 찾아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첨단 뿌리 기술 개발 등 R&D, 인프라 분야에 425억 6,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쇠를 갈거나 자르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찾는 연구를 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올해 뿌리 기업 자동화, 첨단화 등 공정 혁신 분야에 75억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뿌리 산업에서 일하는 일은 보통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 강도가 세고 다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재래식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뿌리 기술 전문 기업 지정을 확대하는 등 123억 원도 지원합니다. 이 뿌리 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뿌리 기업 공정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 기술 공정 기술 개발은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1억 원을 지원해주고 뿌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뿌리 기술 기업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매출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될 테니까 젊은 층이 뿌리 기업 취업에 나설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정부가 개선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일할 사람을 지속적으로 뿌리 산업에 끌어들이는 건데요. 정부는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보관입니다. 우선 청년층을 타깃으로 근무 환경이 우수한 기업, 업종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층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또 중장년층은 직업 능력 교육과 멘토링, 사후 관리 등 중장년 뿌리 산업 취업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에게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해주고 이 교육생들은 중소기업의 취업 매칭까지 해주는 겁니다. 네, 정부의 뿌리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 사회이사 3명 중 1명이 장차관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처 장차관이나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5대 권력기관 출신이 46명으로 전체 132명의 34.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차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기획재정부 관료가 6명, 국세청이 7명, 금융감독원 6명, 공정거래위원회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그룹별로 보면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는 롯데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그룹 8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삼성그룹 6명, 현대중공업그룹 5명 등 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 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각 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고 2007년에서 2015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 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인 1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논문에 따르면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곤 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내나 친구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투자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금융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했다 적발돼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 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 2명은 본인 명의만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회사 통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차명 주식 투자로 감봉,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지는 등 올해 이 같은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 회사만 6곳에 달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도 큽니다. 신한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자의 40%가량이 계획 없이 은퇴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 은퇴자는 평균 56세에 은퇴했고 이는 은퇴 전 예상했던 시기보다 약 3년 정도 빨랐습니다. 은퇴 이후 월평균 가구소득은 381만 원으로 은퇴 전보다 144만 원 줄었습니다. 은퇴 계획자는 전체 소득에서 연금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퇴 무계획자는 연금소득 비중이 41%, 자녀와 친지, 정부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창업을 시작하는 연령은 2012년에서 2014년 50대 이상이 19.6%까지 올라갔지만 2015년 이후로는 13.4%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20대의 비중은 27.2%에서 34.4%로 늘어 30대를 앞섰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은 평균 9,2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0.1%는 자력으로 마련하지만 39.9%는 가족의 도움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이 3일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은 통상 21일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주식 분할 결정에 따른 삼성전자의 장기간 매매 거래 정지 시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는 19일 마감되는 상반기 공채에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한데 모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지원자는 채용 일정과 상세 업무를 비롯해 직무별 우대사항, 근무지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K뱅크가 오는 25일까지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코드K 예적금 금리 우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기예금은 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년은 연 2.3%, 2년은 연 2.35% 등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의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오늘보다도 2에서 3도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7도까지 쑥쑥 오르겠습니다. 예년과 비교해도 7도나 높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그야말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등 무척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고요. 특히 입자가 더 작아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17도, 청주는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속초와 강릉, 울진 모두 9도, 한낮에는 속초 15도, 강릉 18도, 울진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전주 7도, 부산은 10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나 높아 추위는 없지만 한낮에 광주와 전주, 대구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있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전국에 흐려져 비가 오겠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